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가수 두 축이 있습니다. 흑인 쪽에서는 비욘세 언니, 그리고 백인 쪽에서는 바로 이 사람,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이 두 가수는요, 단지 음반을 많이 팔아먹고 콘서트 티켓을 많이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미국 여성들의 롤모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썰을 말아드리고 싶은 가수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커리어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팝스타들은 많았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든지 아니면 린지 로한이라든지 시대적인 아이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찬란하게 빛나던 짧은 전성기, 그리고 한철 장사 이후에 헐리우드 지옥 늪에 빠져가지고 약 때리고 현피 까다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통기타 하나 들고 수수하게 소녀 감성의 컨트리 노래를 부르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떻게 헐리우드 지옥의 늪에 빠지지 않고 미국 대중문화를 주무르는 거물이 되었는가? 그녀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닌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과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커리어와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일러 스위프트가 컨트리로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컨트리 음악은 한국으로 치자면 트로트 음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 트로트 소녀 등장 이렇게 하면은 약간 농어촌 이런 쪽에서 오면은 이 느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도 컨트리 음악을 하니까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나 아니면은 컨트리 음악의 중심지 내셔빌 쪽에서 자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는요, 펜실베니아 웨스트 레딩 출신입니다. 이 언니가 8, 9년 뱀띠였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 동네가 상당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사실 미국에서 컨트리 음악은요, 진짜 깡촌 사람들의 소박한 감정을 노래하는 그런 이미지의 음악이거든요. 지금이야 컨트리 음악도 변질이 돼가지고 바에서 술 처먹고 큰 트럭 타고 다니면서 징 달린 청바지에 붙이시는 언니들을 꼬신다 하는 그런 가벼운 가사들이 많아졌지만은, 컨트리 언니들은 이 청바지 그 엉덩이 뒤편에 징이 달려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가벼운 가사들이 컨트리 음악에 이제 많아졌지만은, 진짜로 전통적인 컨트리는요, 거친 대자연에 둘러싸여 가지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이나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굉장히 시적인 음악이 바로 컨트리 음악입니다.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펜실베니아 웨스트 레딩 출신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국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전남 강진 출신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웨스트 레딩이라고 하면은 약간 강남 삼성동 출신 트로트 가수 느낌이에요. 강남 삼성동 트로트 가수. 강남 삼성동이랑 트로트요? 다소 이질감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마케팅 팀이 테일러는 상류층이 아니었습니다. 테일러는 평범한 중산층 집안 딸입니다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조져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나 다이어 수조인지 제가 한번 닦아드려 보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버지는요, 스캇 스위프트라는 이 양반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 아버지입니다. 이 양반이요, 무려 메릴 린치 부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메릴 린치가 어느 회사냐? 이 회사는요, 미국 파이낸스 회사 5대 장 중에 하나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하 금융 자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어떤 느낌이냐? 약간 신한은행 부사장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아버지가 신한은행 부사장 그런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스캇 이 양반이 메릴 린치에서 30년 동안 일하고 부사장까지 찍은 양반이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일이 뭐냐? 뻔하죠. 부자들한테 돈 지키는 방법, 세금 덜 내는 방법, 아니면은 돈 불리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끝발이 세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신한은행 부사장급 아버지 둔 친구들 한 명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친구들이 무슨 소박한 중산층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테일러 스위프트는 상류층입니다, 여러분들. 예, 굉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테일러 스위프트 엄마가 안드레아라는 아지매인데, 이 언니도 한 끝발해요. 이 언니 아버지가 꽤 명성 높은 건설회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친엄마,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외할머니가 푸에르토리코 오페라 가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단독으로 TV쇼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엄마 안드레아가 엄마 쪽에서 이제 연예계 그리고 아버지 쪽에서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이미 DNA가 팔팔하게 돌아가는 그런 아지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중에 가수가 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전담 매니저로 일하면서 중심을 딱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가수 지망생들 있죠. 보통은 이제 집안 사정이 빠듯하고 이러니까 부모가 맞벌이를 뛰거나 아니면은 아예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아지매가 혼자 생업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가수 지망생인 어린 애들을 뽕밭에 앉아있는 이상한 양아치 같은 작곡가들이나 아니면은 꽃 한 주 말고 댕기는 양아치 같은 기획사 사장들한테 완전히 애를 맡기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미국 이야기예요. 한국 이야기 아니고. 근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고 낭낭하니까 엄마가 직접 발벗고 나서가지고 매니저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테일러 엄마가요, 그냥 엄마로서 뭐 막 애 밥 챙겨주고 뭐 옷만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언니도 전업주부가 되기 전에 펀드 회사 마케팅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인류 전문 인력이 매니저를 봐주는 건데 그게 엄마네?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줍잖은 뭐 양아치 작곡가나 기획사 사장이 대충 갈겨 쓴 노예 계약서를 쓱 이렇게 내밀면은 테일러 스위프트 엄마랑 아빠가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얼탱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미 왜 머라이어 캐리나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저스틴 비버 같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크게 성공하고도 자유를 뺏기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불행해지는가? 이게 다 계약서 때문이거든요. 자, 아무튼 테일러 스위프트가 다른 슈퍼스타들과 다른 점을 제가 계속 쭉쭉 말아드릴게요. 자, 그런데 테일러가 상당한 스펙의 금수저 집안에서 자라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테일러 스위프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닌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에서 자란 시골 출신 아인데 뭔 개소리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는 떡밥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 테일러 스위프트 아버지 스캇이 금융자산회사 부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양반 집안은요, 3대가 금융계 집안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미국 곳곳에 이미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컴로 타운십이라는 촌동네에 상당한 규모의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을 이미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메릴 린치 부사장 아재가 거기서 뭐 나무 농사 치고 있겠습니까? 관리자들 여러 고용해가지고 농장 돌리고 그냥 뭐 취미로 한 번씩 이쪽에 내려가가지고 말이나 좀 타고 폴로나 딱딱 까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농장들은요, 거의 다 세금 공제용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가수로 더군다나 컨트리 가수를 하려고 하니까 나무 농장집 딸내미로 서사를 써갈기면 딱 사이즈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뭐다? 삼성동 부잣집 출신의 아버지가 전남 당진에 별장이 있고 주말이나 명절 때 한 번씩 내려가는데 전남 당진 출신 트로트 가수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랑 비슷한 포지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죠? 오케이. 아무튼 이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서 테일러가 초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를 딱 보내거든요. 테일러 담임 선생님이 테일러는 뭔가 예술적인 까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부모들이 딱 붙어가지고 테일러한테 뮤지컬이나 연극 수업을 딱 붙여요. 근데 애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뺑뺑이를 돌리다가 테일러가 동네 유지 집안 출신이니까 지역 축제나 뭐 이런 데서 노래도 부르고 무대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테일러 부모님은 테일러가 뮤지컬 쪽이 괜찮다 싶었는데 당시 테일러가 컨트리 음악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테일러가 11살 때는 부모들이 직접 데모 테이프까지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요, 돈 있는 집 애들 있죠. 실제로 부모님이 녹음실에 데리고 와요. 세션 봐주는 분들 있죠. 녹음해주고 세션 봐주고 해주는 양반들. 그 양반들한테 돈을 얼마 지불하고 애들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아니면은 애들 직접 작사 작곡해가지고 음반을 내는 그런 집이 많아요. 미국에는. 예, 그런 집이 많습니다. 저 LA 옛날에 살 때 그때 제가 저랑 이제 썸을 여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때 썸 탔던 언니가 그 아버지가 버뱅크에서 조금 있었던 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이제 음반을 또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애들은
이 경험 같은 그런 거거든요. 언니 이름이 또 테일러라 가지고 예, 좀 공교롭게 그리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아무튼 테일러도 11살 때 부모들이 직접 데모 테이프까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2001년 봄에 내셔빌로 다 같이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들 내셔빌이 어떤 곳이냐?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대학로, 홍대, 충무로 이런 것처럼 문화 산업이 한 동네에 몰빵이 되어 있는데 내셔빌은 그게 동네 규모가 아니고 도시 규모로 엄청나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산업의 중심지예요. 특히 컨트리 음악의 성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를 테일러 가족이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반 관계자들 있죠. 이렇게 가가지고 떡도 좀 돌리고 테이프도 돌리고 했는데 택도 없이 거절당합니다. 택도 없이 거절당해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부잣집 딸내미가 그냥 취미로 만든 거 그냥 음반사에 돌려보는 뭐 체험 학습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뭐 이 데모 테이프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로 테일러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동네 컴퓨터 수리 기사 겸 무명 가수한테 통기타를 배워요. 통기타. 예. 그래서 나름대로 차곡차곡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2002년에 부자들의 놀이터죠. 특히 금융계 부자들의 놀이터인 US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에서 테일러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공연 행사를 뛰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금융 쪽에 뼈다구가 굵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찔러줬겠죠. 그죠? 근데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국가를 부르는 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댄 딤트로라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댄 딤트로라는 양반이거든요. 사실 댄이 연예계 매니징 디렉터였습니다. 근데 그냥 뭐 시시껄렁한 학고 매니저가 아니고 무려 전성기 시절 브리트니 스피어스 콘서트 매니저 조장이었어요. 디렉터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스타급 배우나 가수들한테 매니저가 4명, 5명씩 달라붙거든요. 근데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콘서트 매니저 팀 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치는 양반이거든요. 그리고 댄은 테일러 아버지한테 딸을 제가 가수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사실 테일러 아버지는 평생 금융계에 있었기 때문에 연예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쪽 계통 커넥션도 없고 해가지고 실제 연예계 쪽에 바삭한 댄에게 딸의 커리어를 한번 맡겨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약발은 확실했습니다. 댄 딤트로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보컬 트레이너를 붙이고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좋을지 전부 다 아버지 스캇에게 설명하고 그거대로 착착 실행을 해요. 동시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연예인으로서 경험이나 체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당시 10대, 20대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브랜드 아베크롬비의 캠페인을 물어오고 화장품 회사 메이블린 광고 음악이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공연 캠프 있죠. 그런 거에도 이제 참석도 시켜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주선을 막 해줘요. 그렇게 테일러가 가능성을 보이니까 14살이 되던 2003년에 테일러 아버지 스캇이 아예 메릴 린치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음악의 도시이자 컨트리 음악의 성지인 내셔빌 메릴 린치 사무실로 전근 요청을 해요. 컨트리 음악이 활발한 그 도시로 아예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딸내미를 가수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지하게 각을 잡고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이전트인 댄이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무려 RCA 레코드랑 협상 테이블을 꾸립니다. 자, RCA 레코드는요. 무려 소니 뮤직 산하 컨트리 음악 레이블입니다. 그 말은요. 미국 음반 기획사 4대 장 중에 하나에 테일러 스위프트랑 계약을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약이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 약간 유망주 계약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그런 게 컨트리 음악 시장은요. 팝 시장이랑 다르게 성인 가수들이 주류입니다. 그 한국도 그렇잖아요. 트로트도 그렇잖아요. 최근에야 뭐 미스터 트롯이다 뭐다 해가지고 청소년 나이대 어린 가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원래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듣는 노래에다가 약간 가사나 창법에서 옥장판 냄새가 나야 진국이라는 거죠. 트로트가. 그래가지고 이제 RCA 레코드에서 테일러가 18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지런하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성인이 되면은 이제 데뷔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약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댄은 유망주 계약 기간 동안 RCA 레코드 지원하에서
테일러를 어떻게 트레이닝 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아버지 스캇에게 설명했고 테일러랑 아버지 스캇이 이 육성 계약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육성 계약 이후에도 댄은 테일러가 소니 뮤직이랑 작곡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댄 이 양반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역량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작곡 계약을 하면서 정말 좋은 수였어요. 왜냐면은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때부터 작곡 작사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노래를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수입이 쭉쭉 다이렉트로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에 대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데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테일러가 업계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 음반사 임원들이나 굵직굵직한 인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DreamWorks 레코드의 임원이었던 보체타라는 양반입니다. 댄이 이 양반한테 테일러 아버지 스캇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만남은 시작됩니다. 댄 입장에서. 사실 댄이 매니저 영역에서는 실력이 있는 양반이지만 그렇다고 윗대가리 상류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일러 아버지가 지금까지 연예계 쪽에 아무런 경험이 없고 연줄이 없다 보니까 댄이랑 놀아준 거지 원래는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근데 댄이 소개시켜준 보체타라는 양반은 사실 드림웍스의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인 댄보다 훨씬 끝발이 좋은 양반이 보체타거든요. 그러니까 대 메릴 린치 부사장인 테일러 아버지가 드디어 연예계 쪽에서도 자기 급에 맞는 양반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보체타가 드림웍스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회사를 차리려고 각을 재고 있었거든요. 근데 테일러 아버지 스캇이 이거 돌아가는 거를 딱 보니까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아니 왜 내 딸이 18살 될 때까지 음반 내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보체타가 회사를 차리는데 이거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실탄이 있어야 회사를 차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테일러 아버지가 보체타한테 30만 달러 그러니까 뭐 큰 액수는 아니에요. 이 양반들 세계에서 30만 달러 총알을 대주면서 회사 지분 5%를 사드립니다. 뭐 5%면 뭐 그렇게 큰 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죠. 그렇게 연예계 쪽에서도 힘을 가지기 시작한 스캇은 댄과 RCA 레코드와의 관계를 파토를 내고 지금까지 테일러 성공에 모든 걸 바쳐온 매니저 댄도 계약 수수료도 지급 안 하고 팽을 깝니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댄은 자기 모든 거를 바쳐가지고 테일러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팽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막장은 뭐냐? 댄이 처음에 테일러를 트레이닝 시킬 때 4년 동안 테일러 스위프트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어떤 식으로 스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업계 노하우를 전부 다 스캇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뽑아먹을 거 전부 다 뽑아먹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캇은 댄이 실행해온 그런 계획과 노하우에 엄청난 재정적 지원까지 얹어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나섭니다. 자, 이제는요, 스캇 지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테일러를 성공시키면 엄청난 돈을 더 따는 거예요. 기획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버지도 돈을 더 버는 거예요. 투자자 마인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당히 유능한 컨트리 음악 작곡가나 세션들을 붙여가지고 테일러가 직접 작사 작곡도 하고 또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쏟아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테일러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야 돈을 많이 땡길 수 있고 돈도 중요하지만은 작사 작곡을 직접 해야 이 바닥에서 중심을 딱 잡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캇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를 RCA에서 빼온 다음에 테일러의 엄마 안드레아도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아지매의 전공을 살립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마케팅을 기획하는데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당시 미국에는 마이스페이스라는 그 소셜미디어가 유행이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전용 마이스페이스를 만들고 팬들이랑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옛날에 이미. 근데 테일러 지가 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엄마와 기획팀이 결제를 해주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사고 안 나게. 자, 그러니까 기타 하나 들고 어른들의 음악인 컨트리를 사랑하는 소녀라는 그런 연약해 보이지만 당찬 이미지의 나이 어린 컨트리 가수라는 컨셉을 잡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포지션 선정이었어요.
왜냐? 이렇게 컨셉을 딱 잡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해가지고 이목이 확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은 그야말로 흑인 음악, 힙합이나 힙합 기반의 댄스 음악이 메인스트림이었기 때문에 백인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기들 감정이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수가 변변치 않았거든요. 에이브릴 러빈 아십니까? 예. Why you gonna get me so complicated? She was a girl, he was a boy. 그 아십니까? 예. 에이브릴 러빈 그죠? 그 언니 이후로는 백인 여자애들이 공감을 가질 만한 그런 소녀 가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기 나이대의 가수, 그리고 그 나이대 청소년 감성을 잘 이해하는 테일러가 말아주는 소녀 감성의 노래?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계산이 서는 전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새 기획사에서 둥지를 틀고 모든 전략을 세운 다음에 드디어 2006년 6월 첫 데뷔 싱글 팀 맥그로를 발표합니다. 그 노래가 Do you think Tim McGraw? Hope you think my favorite song?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 노래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컨트리송 차트 1위를 찍고 동시에 최연소 솔로 작곡가 타이틀까지 동시에 석권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팀 맥그로라는 이 데뷔곡은 진짜로 이 바닥에서 신인 마케팅의 정수라고 평가받는 그런 데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팀 맥그로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팀 맥그로는 미국 컨트리 음악의 간판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리 음악을 듣는 사람 중에서 팀 맥그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쁜 고등학생 소녀가 트로트 데뷔곡으로 나훈아 아니면은 영탁이라는 노래를 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 듣는 사람 중에 나훈아 선생님이랑 영탁 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래 제목도 기억하기 쉽고 또 그 텃세 심한 컨트리 음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 이름을 데뷔곡으로 박으면서 선배에 대한 예우도 표하고, 이 노래 가사가 주인공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한 다리 위에 있는 오빠예요. 근데 선배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뒀는데 보통 농촌 남자들은 졸업하고 시골에 남아가지고 가업을 물려받고 농사를 짓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선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도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이제 도시 깍쟁이 언니들하고 만날 거니까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낡은 트럭을 타고 데이트를 할 때 함께 자주 들었던 팀 맥그로 노래,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오빠 나 기억해 줄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은 전부 다 남녀공학 아닙니까? 그래서 선후배 간의 이 연애가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소녀들의 감성을 그냥 막 데뷔곡부터 촉촉하게 적셔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발매되자마자 테일러랑 테일러 엄마랑 컨트리 음악을 트는 미국 라디오 방송사에 직접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PD 선생님들한테 음반이랑 바카스 한 박스씩 손에 딱 쥐어주면서 PD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진짜 이거를 할 수 있는 재력도 재력이지만 발품 팔아가지고 열심히 홍보한 거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의 실제 인물인 팀 맥그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노래 좋다고, 아 좋아, 테일러 좋아, 너 좋다, 좋아 하면서 언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컨트리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물론 그 유능한 작곡가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도와줬겠지만은 어린 나이에 자작곡으로 이만한 성공을 거두니까 메인스트림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진짜로 똑똑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테일러의 데뷔 싱글은 미국에서 570만 장이 팔리면서 대박이 터집니다. 자, 그리고 2008년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해였습니다. 2008년 11월 11일에 Fearless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곡이죠. Romeo, take me somewhere we can be alone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유튜브 저작권 법을 준수합니다. 자, 이 노래가 Love Story라는 곡인데, 그리고 So why can't you see you belong with me 하는 노래 있어요. You belong with me라는 곡까지 더블 타이틀로 앞세우면서 힙합과 댄스 음악 초강세의 2000년대 후반에 컨트리 음악으로 당당하게 차트 1위를 찍고 앨범 1200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2009년 미국 베스트셀링 앨범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컨트리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 감성의 여자분들에게는 별로 어필이 안 되는 장르예요. 도시 언니들은 컨트리 하면은 좀 촌스럽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 음악이 전체 팝 차트에서 1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1집이 팝 10%에 컨트리 90%를 섞은 앨범이었다면은 이번에 나온 앨범 노래들은 테일러 부모들이 일부러 팝 40%에 컨트리 60%를 섞어가지고 버무렸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컨트리 시장보다 더 큰 시장에서 놀아야 광범위하게 돈을 쓸어 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히 도시 언니들이 듣기에도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컨트리 음악이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엄청난 성과를 낸 겁니다. 그렇게 통기타 소녀 테일러 스위프트는 슈퍼스타가 되면서 흑인 쪽 비욘세의 아성에 도전할 새로운 산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 시상식 같은 각종 시상식 트로피를 쓸고 다닐 때 여러분들 아주 골 때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때는 2009년 9월 13일 MTV 뮤직비디오 시상식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한국 가요대상 같은 그런 시상식 자리예요. 미국의 모든 영향력 있는 가수들, 방송 관계자가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메가 히트곡 You Belong With Me의 뮤직비디오로 상을 받으러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a chance to 최우수 뮤직비디오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수상 소감을 말하던 테일러 스위프트 앞에 갑자기 당대 최고의 힙합 가수이자 프로듀서 그 유명한 카니에 웨스트가 무대 위에 올라오더니 테일러 스위프트의 마이크를 뺐더니 Yo Taylor, I'm really happy for you. I'ma let you finish, but Beyonce has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 야, 테일러, 상 받은 거 축하하고 수상 소감 마저 내가 이야기하게 해줄게. 근데 있잖아, 이번 비욘세 뮤직비디오는 역사상 가장 잘 뽑힌 뮤직비디오였어. 이런 식으로 비욘세 뮤직비디오가 가장 잘 뽑힌 뮤직비디오였는데 테일러가 왜 받는 거냐면서 음모론적인 돌발적인 발언을 하고 무대를 떠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뭐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가 엄청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수상을 도와주는 연예인들도 이 새끼 왜 이럼? 하는 듯한 엄청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였던 비욘세도 정말 저거 오늘 뭐 잘못 짜셨나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카니에가 예고 없이 급발진을 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나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심경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린 테일러 스위프트는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에 빠진 모습으로 또박또박 답변을 합니다. 상을 받고 무대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카니에 선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분이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 인터뷰가 전국에 흘러나가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는 백인 소녀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바비 못 받고 기죽어서 집에 들어온 여동생 위로하는 것처럼 카니에 웨스트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동시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보호해주고 싶은, 위로해주고 싶은 존재로 전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흑인들도 이거는 무조건 카니에가 잘못했네 하면서 잠시였지만 그 힘들다는 인종 대통합을 이루어냅니다. 아니 오바마 대통령도 당시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카니에가 이거는 잘못한 게 맞네 하면서 비판했을 정도니까 말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카니에의 급발진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엄청난 까방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참 이미지 좋을 때 슬슬 기획사가 움직입니다. 자, 뭘 했느냐? 테일러 스위프트 굿즈를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자, 이 굿즈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여러분들 일단 팬들은 굿즈를 살 때 이 가수에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내가 쓴 돈으로 우리 테일러 언니가 카니 같은 나쁜 놈에게 기한 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겠어. 그런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아이돌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굿즈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똑같은 상태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가수 굿즈 문화가 그렇게 활발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굿즈는 팬들과 가수를 이어주는 상당히 신선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위프티즈라고 부르면서 미국 팝 역사상 가장 충성도 높은 팬덤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팬들하고 가가지고 셀피도 딱 찍어주고 이 굿즈를 제작하는데 원래는 뭐 키링 그런 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언니들이 들고 다니기 좋게 이런 식으로 백도 출시를 하고 물병도 출시하고 퀄리티가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는 데뷔 때부터 마이스페이스로 꾸준하게 팬들하고 소통을 해왔잖아요. 이미 일찌감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미 도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이런 팬덤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새 앨범을 내거나 아니면 콘서트를 하거나 할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홍보도 해주면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모션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당시 미국은요, 팬들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신선한 마케팅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카니에의 급발진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 테일러 스위프트는 피해자라는 타이틀이 대중에게 다가가기에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고 엄청난 성공을 이룬 상황에서 이제는 소박한 시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정성이 없죠.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을 바꿉니다. 자,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는 여느 잘 나가는 연예인들과 같이 또 다른 유명 연예인들과 연애를 하면서 미디어의 어그로와 관심을 끌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런 연애 과정이라든지 특히 헤어졌을 때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거나 연애 과정을 이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존 마이어라는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미국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인데 이 둘이 같이 음반 작업을 하면서 썸을 타다가 결국에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당시에 테일러가 19살이었고 존은 32이었어요. 나이차가 엄청나니까 연애 중에 항상 테일러는 나이차 때문에 자기가 조작당하고 감정적으로 조종당했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얼마 오래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 그러니까 반년도 안 되게 단타로 사귀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헤어지자마자 테일러가 노래 하나를 냅니다. 그게 바로 Dear John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미국 문화 중에 Dear John이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동원되어서 해외에 있는 남자들에게 와이프나 애인이 이별 통보를 할 때 버림받는 남자들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존이라는 이름을 대신 바꿔가지고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비롯돼가지고 Dear John이라는 거는 여자가 통보하는 이별,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테일러 전 남친 이름이 존 마이어니까 존이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 테일러는 존이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신을 마치 정복물처럼 대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어린 테일러가 나이 많은 업계 대선배랑 짧게 연애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라는 의견이 당시에 지배적이었어요. 또 존 마이어 이 양반이 약간 예전에 그 남봉꾼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크게 욕을 더 얻어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출시되자마자 첫 주에 50만 장을 팔아버립니다. 이 장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여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존 마이어랑 헤어지자마자 진짜 찍먹으로 헐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 중 하나인 제이크 질렌할이랑 몇 달 또 찍먹 연애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2012년에 레드라는 앨범을 냅니다. 이 앨범은요, 일단 타이틀곡부터 곡 전체가 제이크 질렌할과의 이별에 관한 노래를 담은 그런 앨범이에요. 특히 타이틀곡, 이 노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We are never 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완전히 컨트리 이미지를 탈피하고 락 베이스를 깔고 낸 팝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초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냥 미국 백인들의 이별을 상징하는 곡이 됐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백인 언니들이 이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노래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정도로 이별을 상징하는 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이크 질렌할은 테일러랑
몇 달 연애하고 노래에 박제되고 앨범으로 박제된 거예요. 제이크 질레날은. 그죠?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이크 질레날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슬슬 미국에서 테일러 피해자 호소가 과하다는 여론이 슬슬 형성이 됩니다. 존 마이어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이크 질레날은 배우거든요. 근데 테일러는 가수에다가 곡도 자기가 써요. 그러면은 노래를 내거나 아예 앨범을 통째로 내면은 테일러 극성팬 스위프트들이 먼저 테일러 전남친들을 조업하면서 여론을 형성을 하면은 온 나라가 이 노래를 틀면서 조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테일러랑 사귀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반박도 못하고 천하의 나쁜 놈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카니에 웨스트의 피해자로 얻었던 까방권도 슬슬 거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에 당시 가장 잘 나갔던 스코틀랜드 출신 DJ 켈빈 해리스랑 사귀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아니고 켈빈 해리스입니다. 켈빈 해리스는요, 당시 EDM 바람 불었을 때 잘 나가는 곡은 전부 다 켈빈 해리스 곡일 정도로 DJ 중에서 이 친구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뭐 티에스토, 하드웰 이런 사람이 잘 버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돈을 제일 잘 벌어요. 켈빈 해리스가. 그리고 이 양반 키가 197입니다. 엄청 잘생겼어요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꽤 오랫동안 꽁냥꽁냥을 합니다. 1년을 채웠어요. 그런데 연애 1년 3개월 만에 이 둘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켈빈 해리스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별의 충격으로 잠수 타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Reputation이라는 앨범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컴백을 하는데 앨범 투어로만 5천억을 벌어들여요. 콘서트로만 5천억을 벌어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들하고 열애하고 그 열애 중에 있었던 개인적인 감정을 가사에 넣고 얼마 후에 앨범 홍보로 전 남친이 얼마나 나빴는지 썰 풀고 앨범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내고 시상식 딱 2달 전에 앨범을 내가지고 임팩트를 팍 터뜨린 다음에 2달 후에 시상식에서 상 받고 콘서트 일정 발표하면서 굿즈 발매하고 그 다음에 팬들은 콘서트 기다리면서 기대치 만땅으로 채운 상태에서 기분 좋게 굿즈 사고 새 앨범 노래가 줄을 이룰 다음 콘서트에서 따라 부르면서 즐기기 위해서 새 앨범 노래를 팬들이 무한 반복으로 들어주면서 음원 수익도 대박 터뜨리고 이렇게 철저히 짜여진 마케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필승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테일러 스위프트는 거의 모든 곡을 작사, 작곡, 제작에도 참여하면서 다른 가수들처럼 회사나 힘있는 작곡가들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수익 대부분을 낚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세운 브랜드를 확고하게 잡고 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승장구하던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 음반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아셔야 다음 이야기를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 데뷔할 때인 2005년에 당시에 이 친구가 작곡을 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15, 16살짜리 애기였는데 무슨 녹음실이 쫙 갖춰져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 멜로디나 화음 같은 거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기획사에서 맡아서 해준 겁니다. 근데 그냥 녹음만 해서 날 것으로 음반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뜯어 고치고 보정도 좀 하고 고칠 거 좀 고치고 화음도 넣고 이런 식으로 후보정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마스터링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테일러가 막 갈겨 쓴 음악을 이쁘게 다듬어 가지고 마스터링을 해줬으니까 원본 음원의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작곡료나 스트리밍 서비스나 음반 판매 이런 걸로 돈을 땡기는 건 맞지만은 말하자면은 제품 아이디어를 공장에 제출하고 공장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나 영화나 광고 같은,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통해서 2차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는 회사 허가가 있어야 테일러가 노래를 부르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노래를 만들었지만은 이게 마스터링 판권이 없기 때문에 테일러가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려면은 기획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버지가 뭐 소지분이지만은 지분이 있는 회사니까 최대한 테일러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에 테일러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함께 해왔던 빅 머신 레코드랑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킹과 제너럴 엠퍼럴 마제스틱 업계 최고 가수가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회사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음반 기획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에 있는 리퍼블릭 레코드랑 계약을 하는 빅딜이 성사가 됩니다. 당연히 리퍼블릭 레코드랑 계약 후에 이제 테일러가 개인 녹음실도 빵빵하고 엄청난 전문 인력이 있는 거물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사에서 마스터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작사, 작곡, 마스터링까지 전부 다 테일러가 직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링 판권까지 전부 다 테일러가 가지는 조건으로 빅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2018년 이후에 내는 음반의 마스터링은 테일러가 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가지게 된 건데 이전 회사,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발매했던 곡 마스터링 판권은 아직도 빅머신 레코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가 빅머신 레코드한테 이번에 계약 끝나면 제가 마스터링 판권도 사겠습니다. 얼마에 넘기시겠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빅머신이 안 팔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아빠? 하고 아빠 찬스를 쓰려고 아빠를 쓱 쳐다보니까 나는 회사 주주라서 내부 정보 공개하는 건 안 되는 거란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이거 뭔가 구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사실 이게 뭐 NDA라고 해가지고 회사 내부 사람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주주로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거에 빡이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빅머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해인 2019년 6월 30일 테일러 입장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테일러의 전 소속사인 빅머신 그리고 이세카 홀딩이라고 있어요. 이세카 홀딩스의 빅머신이 3억 달러의 매각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13년간 함께했던 빅머신 레코드 사장 보체타가 테일러에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사실 테일러가 성공하고 힘이 생긴 후에 마스터링 판권을 넘겨달라고 이렇게 보체타 사장한테 보채왔거든요. 그때마다 보체타 사장은 보채지 말고 계약 연장하면 내가 넘겨줄게 하면서 계속 넘어간 거예요. 왜냐? 보체타 사장 입장에서 빅머신 레코드가 무슨 엄청난 대기업도 아니고 테일러 스위프트 마스터링 판권 하나로 떼돈을 만지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마스터링 판권을 들고 존버를 때리다가 테일러랑 계약이 끝날 때쯤에 이세카 홀딩스에 매각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카 홀딩스 사장이 누구냐? 이 양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랑 원한 관계에 있는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양반입니다. 스쿠터 브라운. 이 양반은요. 저스틴 비버를 키워낸 작곡가로 시작해서 음악 제국을 건설한 아주 끝발 있는 양반입니다. 자, 이세카 홀딩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시혁 의장 있죠? 하이브랑 미국 계약한 회사입니다. 스쿠터 브라운 이 양반도 방시혁 의장처럼 작곡가로 시작해가지고 대기업을 일군 뭐 그런 까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시혁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런 식으로 작곡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 제국을 건설한 아주 한 끝발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카니에 웨스트랑 친구예요. 근데 카니에 웨스트가 테일러랑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일러 입장에서는 이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한통속으로 나에게 빅엿을 선사하네?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대기업 음반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붙어먹고 가수들한테 맞다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구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의 가수들은 회생 불가입니다. 왜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이 이렇게 13년 동안 이미 가요계에 있는 양반들은요. 대부분 한물 가고 전성기가 지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성기 때 불렀던 모든 노래가 이전 기획사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콘서트나 행사를 해도 예전 노래를 가지고 못 뛰는 거예요. 예전에 동방신기 그죠 김준수 씨랑 김재중 씨가 동방신기 노래로 행사 뛰고 콘서트 뛰기가 애매했던 게 바로 전 소속사가 노래 판권이나 그룹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행사를 못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의 상황에서 엄청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더 이상 통기타 하나 메고 시골 소녀의 감성을 노래하는 풋내기가 아닙니다. 이제 가요계 거물 중에 거물이죠. 그리고 그냥 거물이 아닙니다.
미국 음악계에서 가장 탄탄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어차피 전에 히트곡들이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스터링권만 막혀 있으니까 아예 내 노래 내가 직접 다시 녹음하고 마스터링까지 직접 한 다음에 노래 제목도 똑같이 하지만은 그 옆에 테일러 버전이라고 붙여서 재발매를 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택가리를 하자는 거예요. 택가리. 그래서 이제는 2005년 데뷔 때보다 좀 더 성숙해진 목소리, 돈의 끝발이 낭낭하게 들어간 음질 좋은 새 녹음 버전이랑 미공개 곡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대박이 나요. 충성도 높은 팬들이 우리 언니 마스터링 판권료까지 짭짤하게 땡기시라고 우리가 테일러 버전만 들을 거예요 하면서 새 버전을 엄청나게 들어 제껴주니까 알고리즘도 이제는 구버전보다는 신버전 걸 더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신버전이 공식 음원처럼 되는 거예요. 게다가 테일러 입장에서 개꿀인 게 사람들이 구버전을 들어도 작곡료는 또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으로 2배, 3배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일러는 다른 여타 반짝반짝 빛나다가 계약이나 구설수로 한 방에 날아가는 스타들과는 달리 매번 찾아오는 시련에 굉장히 영리하게 대처하면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버지와 엄마의 재정적 그리고 전략적 도움도 크게 한몫했고 이게 바로 한철 장사하고 사라진 다른 스타들과의 다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성공과 그 성공 속에 담겨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커리어와 성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